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책들 쇼돌로드 라클로의 1782년도 작품입니다. 위험한 관계. 예. 그 영화로도 그 위험한 관계가 있고요. 발몽이라는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로도 위험한 관계가 있고 정말 중요한 문학입니다. 프랑스 작가가 쓴 연애 소설이지만 그 시대와 사회 정치를 풍자한 그런 풍속적인 그런 문학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작가 쿠프랭의 쿠프랭은 그 장필립 라모와 장 바티스트 릴리 그 사이에 있는 그 프랑스 바로코 시대의 그 음악가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루이 15세, 14세, 16세, 자, 그러한 이제 루이 이 시대에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그죠? 그 귀족들의 어떤 그런 삶과 연애, 그걸 좀 고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한 연애 소설입니다. 그리고 불륜이 들어가 있고요. 그 상류층에 그거를 이제 패러디하고 풍자한 그러한 아주 재밌는 그러한 문학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마 가장 좋아할 거예요. 이 연애 소설이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 굉장히 아마 수천 편 아마 리바이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작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쿠프랭의 음악, 바로크 그 시대의 그 음악, 앙뚜아네트 시대까지 이 음악이 흘렀죠. 14세부터, 루이 14세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깔아놓고 이제 설명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라는 책에 대한 요약. 실제로 이 책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고요. 자, 앙시앙 레짐의 프랑스 귀족 세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합리한 짓은 없을 것이다. 결혼은 정략적이었고 그 후엔 불륜의 세계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발자크의 문학이 이제 풍속화로 인간 희곡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그 전의 시대입니다. 1782년도 작품. 파리 사회에서 사랑의 모험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두가 누구나 사랑의 모험을 즐기고 있음은 알고 있었고 또한 누구나 비밀리에 그 모험을 즐기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함도 알고 있었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불륜. 그 불륜이라고 얘기하기조차도 좀 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점은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그러한데 특이하네요. 여성들에게 더욱 그러한데 여성들에겐 죄 없음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멋진 말이네요. 파리 사회는 불륜을 드러나지 않게 행했지만 사랑은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적인 일이었다. 사교계, 상류층 문화예요. 사랑은 사회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랑은 가능하면 비밀에 붙여졌다. 이거 안나 까르리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문화가 러시아 문화에 이식됐고 예술도 마찬가지죠. 발레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앙시앙 레짐의 프랑스 사회에서 사랑이란, 앙시앙 레짐은 이제 절대 그 군주죠. 루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절대 왕정입니다. 자, 그 프랑스 앙시앙 레짐의 사회에서는 사랑이란 복잡한 사회적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은 지침은 바로 너의 격정의 고비를 결코 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계산과 전략, 위선과 조작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명성이 투입되고 얻는 것은 권력과 연적을 파멸시킬 때의 보상심리와 허용의 만족이었습니다. 이때 규칙은 아주 복잡했죠. 그 규칙이 근거하고 있는 잠언은 그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는 격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격정에 사로잡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더 어렵겠는데요. 자, 누구든 이 게임에서 음악을 조금 낮춰볼까요? 누구든 이 게임에서 함께 참여하여 이기려고 한다면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가자는 누구나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든 이런 자제를 잃게 되면 지게 되는 것이다. 네. 이 밀당부터 시작해서 전략, 이성, 치밀한 거예요. 지금 사랑은 게임인 거예요. 연애. 그리고 그들은 자제와 자제력 상실의 연결고리는 미약한 것임을 알고 있다. 네. 자제와 자제력 상실의 연결고리는 미약한 것. 사랑이란 열정과 격정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메르테유 후작 부인은 당대의 관계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자부심이 차 있었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에는 없는 인물이었다. 이미 결혼 전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그녀는 만약 자신이 적당한 남자들을 애인으로 삼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명예죠. 이런 인식으로 그녀는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의 대가가 되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매달리다 적당한 때에 파멸당하고 말았다. 이 후작 부인의 옛 애인인 발몽, 발몽이 나오죠. 발몽만이 그녀에게 필적할 수 있었다. 이 바람둥이입니다. 얘도. 그 악명 높은 방탕아에게 이 파리의 모든 여자들이 홀렸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발몽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대상일 뿐이다. 돈 후한적 인간입니다. 때문에 발몽은 후작 부인은 파무파탈이 되겠죠. 자신의 한 가지 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적 후보자다. 이 발몽은 후작 부인에게는 자신의 한 가지 관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적 후보다. 서로 클래스가 맞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수많은 옛 애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마르테의 후작 부인이죠. 옛 애인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 남자의 장래 신부인 순진한 세실의 순결을 빼앗고 결혼 첫날 밤을 맞게 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자, 발몽은 계획대로 착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몽은 그 사이에 시시한 처녀들을 정복하는 데 실증이 나왔고 정복하는 것이 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자만이 탐욕의 대상으로 보였죠. 그러던 중 그는 탐욕의 대상으로 미덕을 갖춘 투르벨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대입법적으로 여자를 또 만나게 돼요. 자, 그 푸가 형식으로 여자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당시 여자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점잠 빼는 기부인에 속했다. 투르벨 부인이죠. 이들은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난 물량호세를 통해서는 겨우 유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후작 부인과 같이 유혹하는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땡기는 거야. 더 이 돈후한적인 발몽에게는 그 모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주 어트랙트한 거야 지금. 후작 부인이 보기엔 이리저리 거부하는 투르벨 부인의 태도는 아무리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사실 처음부터 확실한 목표에 단지 약간의 시간을 끌면서 도달하는 것일 뿐 결국은 남자가 여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자신감이네요. 카리스마 넘치는 발몽은 위선을 떨어 차츰차츰 투르벨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한다. 위선을 떨어라는 얘기예요. 위선. 그는 편지를 보내고 투르벨 부인은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 편지는 사실 투르벨 부인이 자신의 미덕을 지키기 위해 그의 편지를 받아 읽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은 발몽이 딱 하나의 연애 편지로 작성한 것이다. 고단수죠. 그는 자신의 편지가 예상대로 개봉되지 않은 채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봉투에 넣어 보내곤 했다. 이런 일은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정말 사악한 일이었다. 편지란 더군다나 사랑의 편지인 경우에 당시에도 교양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에겐 정직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루소의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로렌초 다폰테의 피가로의 결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페라가 되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적인 어떤 윤리를 건드린다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투르벨 부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전부 귀족 부인이잖아요. 그죠? 후작, 그죠? 백작, 공작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 투르벨 부인도 대단한 그 귀족의 부인입니다. 아마 그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 남편의 아내 부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투르벨 부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발몽은 세실과의 연애도 즐기고 있었다. 세실, 바로 그 메르테유 후작 부인한테 특명을 받은 그 여자죠. 옛 애인이 그 여자를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 옛 애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몽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르벨 부인의 이러한
이러한 확고함은 오히려 발몽이 연애 감정을 더욱 자극시켰다. 그렇죠. 상대가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승부욕이 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는 지치지 않고 투르베 부인을 포위하고 쫓아다닌다. 발몽은 후작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마침내 투르베 부인은 굴복하고 네. 이 집요해야 되죠. 하지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남자의 어떤 그 강인함과 공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컷의 향기, 전투적인 용어. 발몽과 사랑에 빠져 그에게 몸을 맡긴다. 발몽은 승리 도체야 이런 아름다운 후작 부인을 단순히 항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진정한 승리야라고 말한다. 이런 힘든 출정 이후에 신중한 전술적 행동이 결정된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탐욕 대상을 굴복시키는 서술은 전형적인 전략적 행동의 예를 보여준다. 네, 전략적 행동. 발몽은 전투의 시점을 골랐고 전투지를 정했으며 기만적 행동을 보여주었고 가장 적당한 순간에 돌격해 들어갔다. 연애에서 전쟁 기술의 용어를 쓰는 것에는 전통이 있다. 중세 후기의 문학가로 르네상스의 서정시에서 벌써 이러한 용어를 찾을 수 있다. 그곳에서 도달할 수 없는 숭배자는 공격해야 하는 요새처럼 포위된다. 하지만 중세 봉건사에서는 전쟁의 언유법을 통해 숭배의 대상인 귀부인을 취할 수 없음과 남자의 영웅적 연기를 표현한 반면에 발몽의 경우는 진지전에 대한 냉정한 계산과 상대편의 전멸을 표현한다. 진지전, 이탈리아 그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전자는 이제 그 기사도 문학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쉬고 위험한 관계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네.